그만 마셔요. 곧 나을 거예요. 젊은 여자가 떨며 움직이지 않는 백만장자 앞에서 속삭였다. 몇 분 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큰 문제가 있음을 느꼈다. 집이 고요히 잠잠한 동안 그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순수한 경고처럼 보였던 것이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계시의 도화선이 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웅장한 현대식 저택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한국 최대 건설회사 태양건설의 회장 김민호가 거주하고 있었다.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그는 지금 휠체어에 의지한 채 창밖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5년 전 송도 신도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민호 씨, 약 먹을 시간이에요. 박지은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깨뜨렸다. 항상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의 그녀는 민호의 약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다. 오늘은 특별한 영양제도 준비했어요. 면역력 강화에 좋대요. 민호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지은은 사고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돌봐준 약혼녀였다.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을 것이라고 믿었다. 감사해 지은아. 민호는 그녀가 건네는 약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네가 없었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제가 민호 씨 곁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혼자 둘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간 저택의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가사 도우미 이수진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26살의 수진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 호화로운 저택에 취직했다. 그녀의 어머니 이미영 역시 이 집의 요리사로 오랫동안 일해왔다. 수진아, 이쪽으로 와봐. 미영이 부엌에서 딸을 불렀다. 회장님 방은 박 씨가 직접 관리하니까 네가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거야. 하지만 혹시라도 들어가게 되면 항상 노크하고 절대 물건에 손대지 마. 특히 약이나 음식은 절대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회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고 소식은 뉴스로 많이 봤지만. 미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김 회장님은 원래 정말 다정하고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어. 직원들한테도 잘 해주시고. 그런데 사고 이후로는 많이 달라지셨지. 거의 방에만 계시고 박 씨 말고는 누구도 만나지 않으셔. 수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복도 끝 회장의 방을 바라보았다. 그때 박지은이 트레이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완벽한 미모와 세련된 자태를 뽐내며 걸어왔다. 아, 새 직원이군요. 지은이 수진을 발견하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이수진 씨죠? 회장님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세요. 혹시 회장님 방에 들어갈 일이 있다면 반드시 저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네, 박 씨,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이 사라진 후 수진은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박 씨가 회장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적인 거예요?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글쎄,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요즘은 잘 모르겠다. 너무 과하게 통제하는 것 같아. 며칠이 지나면서 수지는 저택의 일상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종종 민호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나 지은이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모습에 의문을 가졌다. 특히 그녀가 매일 준비하는 특별한 건강 음료와 약에 대한 집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민호의 방 청소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은이 잠시 병원에 약을 타러 간 시간이었다. 조심스럽게 노크한 후 들어간 수지는 창가에 앉아있는 민호를 발견했다. 실례합니다, 회장님. 청소하러 왔습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말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잘생긴 이목구비가 돋보였다. 새 직원인가요? 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 집 요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민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 미영 씨 딸이군요. 어머니처럼 성실해 보이네요. 수지는 청소를 하면서
민호를 관찰했다. 뉴스에서 본 활기찬 기업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약병들이 놓여 있었고 방 한쪽에는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회장님, 혹시 물 한 잔 드릴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물을 건네면서 수진은 우연히 민호의 손을 스쳤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도움을 청하는 듯한 표정을 읽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고 곧 민호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던 찰나 수진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그는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보였다. 저녁이 되자 지은이 돌아왔다. 그녀는 민호의 방으로 직행했고 수진은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 일부를 들을 수 있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민호 씨?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그런데 지은아, 나 오늘 좀 다른 의사를 만나보고 싶어. 두 번째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민호 씨, 우리 이미 최고의 의사들에게 다 물어봤잖아요. 다른 의사를 만나봐야 시간만 낭비될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 상태에 대해 잘 모르는 의사가 잘못된 치료법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호 씨, 제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있는 거 알잖아요. 제가 당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돌볼 수 있어요. 그런 의심은 저를 아프게 해요. 수지는 지은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통제에 가까웠다. 그녀는 복도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지은이 갑자기 문을 열어 그녀를 발견했다. 수진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 저 청소 도구를 놓고 온 것 같아서요. 지은은 수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다음부터는 제가 회장님과 함께 있을 때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회장님은 방해받으면 안 돼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김민호의 눈에서 본 그 절박함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엄마, 박 씨가 회장님을 너무 통제하는 것 같아요. 마치 감옥에 가둔 것처럼요.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우리 일만 잘하자. 하지만 수진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민호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무언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다.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장님의 눈빛에서 본 절박함과 지은의 이상한 행동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다. 아침 안개가 정원을 감싸고 있었고 대저택은 마치 비밀을 간직한 성처럼 느껴졌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진은 조용히 다가갔다. 엄마, 회장님이 사고 당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때 이 집에서 일하고 계셨잖아요. 미영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회장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 활기차고 웃음이 많았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미영의 말에 수진은 과거의 김민호를 상상해 보았다. 매스컴에 자주 등장했던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다. 태양건설을 한국 최대 건설회사로 성장시킨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박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수진이 궁금해했다. 미영은 야채를 썰면서 회상했다. 박지은 씨는 사고 직후에 나타났어. 당시 서울대 병원 간호사였지. 회장님 담당 간호사였다고 했어. 처음에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보였지. 회장님이 퇴원한 후에도 연락을 계속했고 결국 개인 간호사로 고용됐어.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그들이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발표했지. 수지는 놀랐다. 그렇게 빨리요? 그때는 다들 로맨틱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간호사와 환자의 사랑, 회장님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사고 후에는 점점 발길을 끊었으니까. 바로 그때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아침부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나누세요?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미영은 서둘러 대답했다. 그냥 오늘 저녁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박 씨.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침은 회장님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세요. 특별히 죽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은 2층 서재 청소를 부탁할게요. 회장님 서류가 많으니 손대지 말고 먼지만 닦아주세요. 지은이 떠난 후 수진은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엄마,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5년 전 송도 신도시 프로젝트 현장이었어. 회장님이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안전 난간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셨지. 척추를 크게 다치셨어. 수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광경이었다. 그녀는 서재 청소를 하러 올라가면서 그날의 사고에 대해 생각했다.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됐었고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논쟁이 일었던 기억이 났다. 서재는 넓고 웅장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과 중앙에 놓인 거대한 책상이 인상적이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5년 전 사고 당시의 신문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건설업계 거장 김민호 회장, 현장 사고로 중상, 태양건설주가 폭락, 김 회장 회복 불투명, 김민호 회장 영구적 하반신 마비 가능성. 수지는 신문 기사들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문득 눈에 띄는 서류 한 장이 있었다. 그것은 병원에서 작성된 의료 보고서였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살짝 들여다보았다. 보고서에는 분명히 부분적 회복 가능성 있음, 적극적 재활 치료 권장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분에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 환자에게 알리지 말 것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둘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청소를 마쳤다. 하지만 그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오후 수진은 정원에서 일하던 중 회장의 방창문 아래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 씨, 이 약을 꼭 드셔야 해요. 통증을 줄여줄 거예요. 지은아, 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어지럽고 무기력해져.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꼭 복용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호의 체념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수지는 그 대화를 듣고 더욱 의심이 커졌다. 그날 저녁, 그녀는 회장님의 약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그날 밤 지은은 친구와의 약속으로 외출했고 집안일은 수진과 미영에게 맡겨졌다. 수진은 회장님의 저녁 식사 트레이를 가져가겠다고 자원했다. 노크 후 방에 들어간 수진은 김민호가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저녁 식사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공손하게 말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고마워요, 수진 씨. 트레이는 여기 놓아주세요. 수진은 식사 트레이를 테이블에 놓으며 용기를 내어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시면 어제보다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민호는 잠시 놀란 듯 보였다가 쓴 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날마다 같은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흐려져요. 하지만 약을 안 먹으면 지은이 너무 걱정하니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서재에서 청소하다가 우연히 의료 보고서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민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수진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진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저녁 식사를 가져다 드렸어요, 박 씨. 지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고마워요. 이제 나가봐요. 내가 회장님 식사를 도와드릴게요. 수진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왔지만 민호의 놀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복도에서 수진은 지은이 가져온 약병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빠르게 사진을 찍어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우연히 지은의 개인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는 여러 병원의 처방전과 함께 미오렐락스라는 약의 빈 포장이 있었다. 수지는 그것도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인터넷으로 그 약에 대해 검색했다. 미오렐락스는 강력한 근육 이완제였고
부작용으로 무기력,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기간 사용 시 근육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수진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박지은은 단순히 과잉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김민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사실을 증명하고 그를 도울 수 있을까? 다음 날 수진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발견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엄마, 제 생각에는 박 씨가 회장님을 일부러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을 보니 근육 이완제였어요. 그리고 의료 보고서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걸 회장님에게 알리지 말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건 너무 심각한 주장이야. 하지만 엄마, 제가 본 걸요. 회장님은 자기가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미영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잘못하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수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민호의 방으로 향하는 지은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약병이 들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김민호를 도와야 한다는 결심은 확고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 없이 박지은을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녀와 어머니의 일자리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저택의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이 응대하자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안녕하세요. 김민호 회장님의 정기검진 예약 확인 전화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박지은 씨와 함께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으신가요? 수지는 순간 망설였다. 아, 네. 잠시만요.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를 연결해야 했지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강태우 교수님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십니다. 수지는 그 이름을 재빨리 메모했다. 감사합니다. 박 씨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강태우 교수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그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의 저명한 교수였고 척추 손상 환자의 재활 치료에 관한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수지는 그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환자의 보호자가 아닌 이상 쉽지 않아 보였다. 오전 내내 수지는 이 문제로 고민했다. 점심시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엄마, 강태우 교수님이라고 하세요. 회장님 담당 의사라는데. 미영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 사고 직후부터 회장님을 담당했던 분이야. 하지만 요즘은 거의 안 오시더라. 박 씨가 모든 의료 결정을 대신하니까. 수진이 더 묻기도 전에 지은이 식당에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와 수진 앞에 섰다. 수진 씨, 병원에서 전화 왔었죠? 왜 저한테 바로 연결 안 했어요?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박 씨. 전달하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검진 예약 확인 전화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부터는 회장님 관련 전화는 즉시 저에게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어제 회장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죠? 수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드리고 컨디션을 여쭈어 봤을 뿐이에요. 지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회장님은 현재 상태에 대해 많이 예민해 하세요. 불필요한 희망을 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의사들도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렵다고 했으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의료 보고서에 분명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지은이 떠난 후 미영이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조심해, 수진아. 박 씨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야. 회장님의 전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그녀를 건드리는 건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 그럼 우리가 진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증거를 찾아.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후, 수지는 김민호의 방 근처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엿볼 수 있었다. 지은이 약병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서 작은 액체 방울이 음료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약병은 처방약 같지 않았다. 라벨이 없는 갈색 유리병이었다. 이건 특별한 영양제예요, 민호 씨. 면역력을 높여주고 근육통을 완화시켜줄 거예요.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음료를 바라보았다. 매번 이걸 마시면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데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건 약효가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몸이 적응하느라 피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예요. 믿어보세요. 민호는 마지못해 음료를 받아들었다. 수지는 빠르게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해야 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다시 한번 회장의 저녁 식사를 담당했다. 지은은 잠시 외출 중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들어가자 민호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민호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수지는 트레이를 내려놓으며 용기를 내어 말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어제 말씀드리려던 것이 있어요. 서재에서 본 의료 보고서에는 회장님의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 부분에 줄을 긋고 환자에게 알리지 말 것이라고 메모해 놓았더군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에요? 의사들은 내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수지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박 씨가 회장님께 드리는 영양제는 사실 근육 이완제인 것 같아요. 장기간 복용하면 근육 약화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지은이 날 5년 동안 돌봐줬는데 왜 그런 짓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발 의심해보세요. 약을 드시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빠지지 않나요? 그리고 박 씨가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듣지 못하게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 혼란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이건 매우 심각한 주장이에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찾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병원에 가실 때 강태우 교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없이 박 씨 없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가 빠르게 미소로 바뀌었다. 아, 수진 씨, 또 여기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저녁 식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지은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수진 씨, 잠시 내 사무실로 와주겠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은을 따라 나갔다. 지은의 사무실은 저택 1층 끝에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지은은 문을 닫고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회장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불필요한 희망을 주고 의학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수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박 씨. 지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진실? 당신이 의사예요? 아니면 의학 전문가? 당신은 그저 가사 도우미일 뿐이에요. 회장님의 상태는 매우 복잡해요. 내가 5년 동안 그를 돌봐왔어요. 당신이 며칠 만에 무슨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의료 보고서에는 분명히... 지은이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가로막았다. 조심하세요, 수진 씨. 당신의 행동은 회장님의 정신 건강에 해롭고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일자리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수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박 씨,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은은 차갑게 웃었다. 옳은 일, 당신이 뭘 안다고? 이제 그만 가봐요. 그리고 앞으로 회장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든 접촉은 내 감독해 이루어져야 해요. 수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은의 위협은 분명했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김민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미영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수진아,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박 씨는 힘이 있어. 그리고 그녀가 정말 회장님을 해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가만히 그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내일 병원에 간다고 했지.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수진아. 너무 위험해. 수진은 결심했다. 내일 어떻게든 강태우 교수를 만나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호가 지은의 정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은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해질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오늘은 김민호의 병원 방문 날이었고 어떻게든 강태우 교수를 만나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어젯밤 늦게까지 인터넷에서 척추 손상과 근육 이완제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근육 이완제는 장기간 사용 시 환자의 회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존성을 유발하고 심지어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은 병원 방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것을 볼 수 있었다. 김민호의 개인 운전기사 정 씨가 고급 세단을 정문 앞에 대기시키고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휠체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진 씨, 잘 왔어요. 미영이 부엌에서 딸을 맞았다. 오늘은 회장님이 병원에 가시니까 집안 청소를 철저히 해요. 특히 회장님 방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지은이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눈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늘 오전에 회장님과 병원에 다녀올게요. 지은이 미영에게 말했다. 점심은 준비하지 마세요. 바로 병원 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씨,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저도 함께 가서 회장님을 도울 수 있는데요. 지은은 차갑게 웃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나와 간호조무사면 충분해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수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수진 씨, 어제 우리 대화 기억하죠? 회장님께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주세요. 수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떻게든 병원에 가야 했다. 잠시 후 김민호가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정장을 입고 있었다.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인사했다. 모든 준비됐나요? 지은이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가시죠, 민호 씨. 그들이 떠나자 수진은 미영에게 속삭였다. 엄마, 저도 병원에 가봐야 해요. 어떻게든 강태우 교수님을 만나야 해요.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박 씨가 널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텐데. 제 휴일을 써서 갈게요. 병원은 공공장소니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 수진아. 나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 수진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불렀다.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멀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건 단순한 직장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이 맞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었다. 병원에 도착한 수진은 재활의학과를 찾아 올라갔다. 복도에서 김민호와 지은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진료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수진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김민호의 이름을 불렀다. 지은이 휠체어를 밀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수진은 기회를 노리며 기다렸다. 약 20분 후 지은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진료실을 나왔다. 이때다. 수진은 빠르게 진료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들어가자 김민호와 중년의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강태우 교수님이신가요? 수진이 빠르게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민호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이수진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수진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교수님, 제가 회장님 서재에서 의료 보고서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 부분에 줄을 긋고 환자에게 알리지 말 것이라고 메모해 놓았더군요.
그리고 박지은 씨가 회장님께 처방되지 않은 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육 이완제를요. 강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잠깐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보고서를 보셨다는 거죠? 작년 12월에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교수님 서명이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컴퓨터를 빠르게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맞습니다. 제가 그때 김 회장님의 MRI 결과를 검토하고 부분적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회장님께 전달되지 않았다니. 그리고 근육 이완제라니요. 김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 교수님, 사실인가요? 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까? 강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상당한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었죠. 하지만 박지은 씨가 그것이 회장님께 너무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며 거부했어요. 민호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그럼 5년 동안 내가 회복될 수 있었는데. 수진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교수님, 박 씨가 회장님께 드리는 약이 의심스러워요. 매일 특별한 영양제라며 음료에 타서 주는데 그걸 마시면 회장님이 더 무기력해지고 피곤해 하세요. 강 교수가 김민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혹시 최근에 특별한 증상이 있으셨나요? 극심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호흡 곤란 같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약을 먹으면 항상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흐려져요. 그리고 몸이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은이 그것이 약효 때문이라고 해서. 강 교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당장 혈액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근육 이완제나 진정제가 장기간 체내에 투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수진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박 씨,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 회장님의 치료에 관한 정보가 왜곡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방되지 않은 약물이 투여된 정황이 있어 즉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은의 표정이 순간 공포로 변했다가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5년 동안 민호 씨를 헌신적으로 돌봐왔어요. 이 여자가 무슨 거짓말을 한 거죠?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지은, 정말 그런 거야? 내가 회복될 수 있었는데 너는 그걸 숨겼어. 왜? 지은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 씨,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해칠 수 있겠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강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 씨, 지금 김 회장님의 혈액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제공했던 영양제의 샘플도 필요합니다. 지은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다. 좋아요. 검사하세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이 여자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수진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간호사가 들어와 김민호의 혈액을 채취했고 강 교수는 추가 검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수진은 지은의 냉랭한 시선을 느끼며 불안해졌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수진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회장님의 눈빛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박 씨의 행동이 너무 통제적이었고 약을 주는 방식이 수상했어요. 의료 보고서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어요. 민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5년이라 내 인생의 5년을 누군가 빼앗아간 거야. 지은은 코너에 앉아 차갑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잠시 후 강 교수가 돌아왔다. 일단 예비검사 결과 김 회장님의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처방되지 않은 약물이며 장기간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오해예요. 그 약은 민호 씨의 불안 증세를 위한 거였어요. 의사와 상담했고 강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처방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용량은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은은 갑자기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향해 달려갔다. 수진이 반사적으로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지은은 예상치 못한 힘으로 수진을 밀쳐냈다. 수진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경비! 강 교수가 소리쳤고 곧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지은은 복도를 따라 도망쳤지만 출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며 머리에 통증을 느꼈다.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회장님. 강 교수가 다가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는 게 좋겠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다. 지은의 가방에서는 여러 종류의 약물과 라벨이 없는 갈색 유리병이 발견되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그것들은 모두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강력한 약물들이었다. 수진은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경찰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술했다. 그리고 민호도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다. 병원을 나오면서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수진은 그의 말을 이해했다. 지은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민호는 결국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회장님. 그리고 이제 진짜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민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병원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김민호의 저택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경찰은 박지은을 구금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지은의 아파트를 수색하여 더 많은 약물과 민호의 의료 기록, 그리고 그의 재산에 관한 문서들을 발견했다. 지은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증거는 점점 그녀에게 불리하게 쌓여갔다. 저택으로 돌아온 민호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5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었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배신감, 분노,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수진은 그날 밤 늦게까지 민호의 방 근처에서 일했다. 그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그의 방에서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호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민호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화병이 있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죄송해요, 화병을 떨어뜨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수진은 조용히 깨진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5년 동안 내가 그녀를 완전히 믿었는데.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람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녀가 나를 통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 내 상태가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 수진은 청소를 마치고 민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회장님, 그건 회장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박 씨는 회장님의 신뢰를 악용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회장님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새로운 시작, 난 여전히 이 휠체어에 갇혀 있어.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장님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회장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재활치료 동안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호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해요? 당신은 그저 가사 도우미일 뿐인데. 수진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회장님이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어요. 민호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돌았다. 고마워요, 수진 씨.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강태우 교수에게 연락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저택의 모든 직원들을 모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지은은 저를 해치려 했고 저의 회복을 방해했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재활 치료를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충격과 동정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미영이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저희 모두 회장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는 고마움을 표했고 특별히 수진을 자신의 개인 보조로 지명했다. 수진 씨가 진실을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제 재활 과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수진은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날부터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지은이 만들어 놓은 엄격한 규칙들은 사라졌고 자유로운 공기가 흘렀다. 민호는 자신의 방에만 갇혀 있지 않고 저택 곳곳을 다니기 시작했다. 비록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일주일 후 강태우 교수와 재활치료사들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들은 민호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한 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김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 교수가 말했다. 최신 검사 결과 회장님의 척추 손상은 완전한 단절이 아닌 부분적 손상입니다. 그리고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이미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네, 물론 과정은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노력이 있다면 상당한 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부터 민호의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시작되었다. 저택의 한 공간이 재활센터로 변모했고 매일 치료사들이 방문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에도 큰 통증이 따랐지만 민호는 놀라운 의지력을 보여주었다. 수지는 매 순간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치료사들에게 보조 방법을 배우고 민호가 운동을 할 때 도왔다. 또한 그의 식단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다. 근육 강화와 신경 회복에 좋은 식품들로 가득 찬 건강한 식단이었다. 이 음식들 맛있네요. 어느 날 민호가 수진이 준비한 식사를 먹으며 말했다. 지은이 주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만든 특별 식단이에요. 회장님의 근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민호는 발가락을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모두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다. 해냈어요, 회장님. 수진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민호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수진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반말로 불렀다. 이게 다 네 덕분이야.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회장님의 의지가 만든 결과예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하지만 둘 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다. 재활 치료가 계속되면서 민호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제 팔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다리에도 약간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보행은 불가능했다. 어느 날 민호가 재활 운동을 마친 후 지쳐 보였다. 수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닌가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때로는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 지금 내 나이가 어때? 40대 중반이야. 5년을 잃었고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어. 수지는 그의 옆에 앉았다. 회장님, 지금까지의 진전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강 교수님도 회장님의 회복 속도에 놀라셨잖아요. 알아, 하지만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은 내가 예전처럼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수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은 달라지셨어요. 더 강해지셨고 더 지혜로워지셨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그렇게 철학적인 사람인 줄 몰랐네. 수지는 쑥스럽게 웃었다.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부전공했거든요. 정말? 내 전공은 뭐였어? 심리학이었어요. 하지만 등록금이 부족해서 졸업을 못했어요. 민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수진아, 혹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의 재활이 더 중요해요.
민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수지는 감동했지만 망설였다. 고맙지만 저는 보상을 바라고 회장님을 도운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들의 대화는 미영이 저녁 식사를 알리러 들어오면서 중단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호와 수진 사이에는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다음 날 경찰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들은 박지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러 왔다. 김 회장님, 박지은의 아파트에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그녀는 계획적으로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3년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유한 환자를 돌보다가 갑자기 그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갔고 그 후 박지은은 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의심을 받지 않았지만 수진이 경찰의 말을 끊었다. 그 환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불행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김 회장님, 형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박지은의 휴대폰에서 회장님의 유언장 초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수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사들이 떠난 후 민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지는 그를 혼자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다. 수지나,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그녀를 완전히 믿었어.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했었어.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어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녀는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하지만 회장님은 진심이었잖아요. 그 마음만은 순수했어요.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누군가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박씨 같지는 않아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마주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지은의 충격적인 배신이 드러난 지 3개월이 지났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저택의 정원을 스치고 지나갔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김민호는 테라스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공허함이나 절망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수진이 따뜻한 차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을이야. 5년 동안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 수지는 그의 옆에 앉았다. 3개월 동안 그들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수지는 민호의 재활을 돕고 그의 일상을 지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오늘 강 교수님이 오신다고 했죠? 수진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3개월 검진이야.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평가하실 거야. 긴장되세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래,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 수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는지 제가 봤어요. 강 교수님도 분명 놀라실 거예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꼭 마주 잡았다. 수진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야. 수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실제로 회복하신 건 회장님의 의지 덕분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정 비서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회장님, 강태우 교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휠체어를 돌렸다. 들어오시라고 해. 강태우 교수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테라스로 들어왔다. 김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민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강 교수는 수진에게도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진전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실내로 이동할까요? 그들은 저택 내의 작은 의료실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민호의 재활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수지는 민호가 검진을 받는 동안 옆에서 도왔다. 강 교수는 신중하게 민호의 상태를 검사했다. 그는 다리의 반응, 근력, 척추의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결과를 말했다. 놀랍습니다, 김 회장님. 3개월 만에 이 정도 회복을 보이다니 정말 인상적입니다. 민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정말인가요? 네, 다리의 감각이 상당 부분 돌아왔고 근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독립적인 보행은 어렵지만 이 속도라면. 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보조기구를 사용한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정말요, 회장님, 들으셨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회장님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의 헌신적인 도움도 큰 역할을 했겠죠. 검진이 끝난 후 강 교수는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더 집중적인 훈련과 함께 수영 치료도 추가되었다. 물속에서의 운동은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 교수가 설명했다. 다행히 저택에 수영장이 있으니 바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모든 계획이 세워진 후 강 교수는 떠났다. 민호와 수지는 다시 테라스로 나와 햇살을 만끽했다. 수지나 네 덕분이야. 민호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제 덕분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니야. 네가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독이 든 약을 마시며 희망 없이 살고 있었을 거야.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가을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민호가 문득 물었다. 수진아, 내 꿈은 뭐야? 수지는 의외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심리학 공부를 마치고 언젠가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호는 감탄하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넌 타고난 치유자야. 수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넌 나를 치유해 주었잖아.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수지는 민호의 눈에서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가 두려웠다. 회장님. 수진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정원사가 다가와 인사했다. 회장님, 수영장 준비가 다 됐습니다. 민호는 아쉬운 듯 수진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고마워요. 우리 곧 갈게요. 수영 치료는 민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처음으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수진은 물리치료사와 함께 그를 도왔다.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잡고 있을게요. 수진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는 물 위에 떠있는 자신의 몸을 느끼며 놀랐다. 이상한 느낌이야. 하지만 좋아. 물리치료사는 기본적인 동작들을 가르쳐 주었고 민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다. 수영장에서의 훈련은 그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사했다. 물속에서는 휠체어에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수지는 민호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고 이전의 민호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사업 현장에서의 모습,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해외 출장 사진들.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수지는 앨범을 들고 민호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이 앨범을 봐도 될까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들은 함께 앨범을 넘기며 과거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각 사진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수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이건 송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이야. 민호가 한 사진을 가리켰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지. 수지는 사진 속 의기양양한 민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꿈 아직 유효한 거 아닌가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난 이제 회사와 거리가 멀어졌어. 사고 후에 동생이 경영을 맡았고 지금은 그가 잘 해나가고 있어. 하지만 회장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끔은 그립기도 해. 하지만 이 사고와 그 후의 일들이 내 인생관을 많이 바꿔놓았어. 예전에는 성공과 성취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돼. 수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인생의 전환점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그 말에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미소로 답했다. 다음 날 민호는 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수진아, 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네 학비를 지원하고 싶어. 수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거절하지 마. 이건 네가 내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이야. 수진은 감사함과 동시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재활이 끝날 때까지 곁에 있고 싶어요. 민호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한 듯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저녁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 그리고 주말 수업도 있고. 수지는 감동했다. 민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나를 그냥 민호라고 불러줬으면 해.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 같아. 수지는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알겠어요, 민호 씨. 민호는 웃었다. 씨는 빼도 돼. 그건 아직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수진이 쑥스럽게 웃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에게 민호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영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수진아, 그 제안은 정말 고마운 거야. 하지만 회장님의 마음이 걱정되는구나.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너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너도 그런 것 같고. 수진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그건... 미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야. 다만 조심했으면 해. 회장님은 방금 큰 배신을 경험했고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야. 그리고 너는 그를 구해준 사람이고 그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사와 의존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수지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생각했다. 그녀도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민호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단순한 동정이나 책임감을 넘어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건강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조심할게요. 다음 날 수지는 평소보다 조금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민호가 수영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그의 의지력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에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수진이 민호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네 덕분이야. 네가 옆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게 돼. 수진은 그의 눈을 피했다. 과찬이세요. 민호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듯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수진은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까? 사실은 수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정 비서가 다가왔다. 회장님, 김준호 이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밝아졌다. 동생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호의 동생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다. 김준호는 형과 닮았지만 더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는 저택의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형에게 다가갔다. 형, 정말 좋아 보이네요. 준호가 민호를 반갑게 안았다.
민호도 기쁜 얼굴로 동생을 맞이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회사 일로 바빠서 자주 못 봤네. 준호는 수진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수진 씨죠? 형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겸손하시네요. 준호가 웃었다. 형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보니 정말 기적 같아요. 미영이 차와 다과를 가져왔고 그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자리를 비우려 했지만 민호가 그녀도 함께하기를 원했다. 수진아, 너도 앉아. 네가 없었으면 이런 자리도 없었을 거야. 수진은 쑥스러움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준호는 회사 소식과 업계 동향을 전했고 민호는 진지하게 경청했다. 형이 물러난 후에도 태양건설은 여전히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청라 프로젝트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민호는 관심을 보였다. 어떤 문제? 설계 변경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형이라면 어떻게 처리했을지 궁금해서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언을 해주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예전의 카리스마 있는 CEO로 돌아간 듯했다. 수지는 그런 민호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준호는 형의 조언에 감탄했다. 역시 형이에요. 그 방법이라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겠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수지는 민호의 달라진 모습을 관찰했다. 그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신감 넘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리더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형, 회사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아직은 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형을 많이 그리워해요. 특히 박지은의 일이 밝혀진 후에는 더더욱요.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일은 어떻게 됐지?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녀가 형에게 한 일뿐만 아니라 과거의 다른 사례들도 조사되고 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저택에서의 생활과 민호의 재활 과정으로 이어졌다. 준호는 형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다. 강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6개월 안에 보조기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말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 민호는 겸손하게 웃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희망이 생겼지. 준호는 수진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수진 씨 덕분인 것 같은데요. 형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처음 봐요. 수진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도 약간 당황한 듯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떠날 준비를 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형.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호는 동생을 문까지 배웅했다. 준호는 떠나기 전 수진에게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찾았다.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의아했지만 따라 나섰다. 정원에서 둘만 남게 되자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수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김 회장님이 스스로 변화하신 거예요. 준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형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수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눈빛을 보면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형은 아직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박지은의 배신은 형에게 큰 상처였으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어요. 형을 잘 돌봐주세요. 당신이 형의 삶에 들어온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준호가 떠난 후 수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밤새 준호의 말을 곱씹었다. 민호의 감정이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정원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가을 햇살이 정원의 단풍나무를 비추며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어냈다. 일찍 왔네. 민호의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랐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와 있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는 상쾌해 보였다. 민호 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민호는 그녀 옆에 휠체어를 세웠다. 잠을 못 이뤘어. 준호가 회사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회사가 그리우신가요?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런 것 같아. 내가 일에 완전히 몰두하던 때가 있었어. 태양건설은 내 인생 그 자체였지. 다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가끔은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됐어. 일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수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와 이야기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져. 수진아.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에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민호 씨, 정말로 어떤 기분이세요?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잡해.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지은이 내 인생의 5년을 빼앗아갔다는 생각을 하면.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그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를 만나게 해줬으니까. 수진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 씨,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무언가 강렬한 감정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민호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정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강태우 교수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순간이 깨지고 두 사람은 서둘러 떨어졌다. 민호는 약간 당황한 듯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가자 수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새로운 의지로 재활훈련에 임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운동했고 치료사들도 그의 결의에 놀랐다. 오늘 특별히 의욕적이시네요, 회장님.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빨리 걸을 수 있게 되고 싶어서요. 수지는 그의 달라진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훈련이 끝난 후 민호는 수진에게 물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수지는 긴장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어요. 그럼 8시에 테라스에서 만나자. 별이 잘 보일 거야. 수지는 그날 저녁 내내 초조했다. 그녀는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테라스에 도착했다. 테라스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작은 등불들이 공간을 따뜻하게 밝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간단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와주어서 고마워. 민호가 휠체어를 타고 테라스로 나왔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정장 차림이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민호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특별한 밤이니까 너에게 감사하고 싶었어.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주제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다. 수진아,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너를 만났고 너는 내게 빛을 가져다 주었어. 수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저 아니야. 네가 한 일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거야. 넌 내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내 마음도 구했어.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민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단순한 감사함이나 의존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많이 물었어. 수지는 놀랐다. 그가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제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인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완전히 회복되고 내 삶을 다시 찾은 후에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원한다면. 수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 그들은 지금 특수한 상황에 있었고 그 상황이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동의해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친구로 남을 수 있죠. 민호는 따뜻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가장 소중한 친구로. 그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그 순간은 완벽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별 보러 산에 가본 적이 있어? 민호가 문득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내가 걸을 수 있게 되면 함께 가자. 강원도 산속의 별이 정말 아름다운 곳을 알아. 수지는 미소 지었다. 약속이에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다. 그녀의 민호에 대한 감정은 진실했다. 그리고 시간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민호와 수진의 대화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났고 이제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정원의 나무들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저택 내부는 따뜻한 난방으로 아늑했다. 민호의 재활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강태우 교수의 예상대로 그는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고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로 서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해냈어요, 민호 씨. 수진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민호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한 걸음 내딛었다. 비록 보조기의 도움이 필요했고 속도는 느렸지만 그것은 엄청난 성취였다. 수진아, 정말 꿈만 같아. 민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저택의 모든 직원들이 모여 민호의 첫 걸음을 축하했다. 미영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정 비서는 샴페인을 따랐다. 모두가 민호의 놀라운 회복을 축하하며 기뻐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 비서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항상 회장님을 믿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이 날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수진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호의 재활을 돕는 동안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다. 민호의 제안으로 그녀는 저녁 시간에 대학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심리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 낮에는 민호의 재활을 돕고 저녁에는 학업에 열중하는 바쁜 생활이었지만 그녀는 충만감을 느꼈다. 박지은에 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사기, 투약,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고 그녀의 과거 행적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드러났다. 다행히도 민호는 법정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진술은 이미 녹취되어 있었고 변호사들이 모든 법적 절차를 처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민호는 수진을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서류 하나를 건넸다. 이것 좀 봐줄래?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장학금 설립에 관한 서류였다. 이수진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이게 무슨?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야. 너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지. 민호가 설명했다.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왜요? 민호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나에게 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서 내 이름으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쓰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 아니야. 이 재단은 너의 용기와 선함을 기념하는 거야. 네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듯이 이 재단이 다른 이들의 인생도 바꿔주길 바라. 수지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네 어머니를 위한 거야. 그것은 미영의 이름으로 된 작은 레스토랑의 소유권 서류였다. 수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호 씨, 이건 너무 과해요. 저희는 그저... 민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미영 씨는 항상 자신의 레스토랑을 갖는 것이 꿈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것뿐이야. 그리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이야. 수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민호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았다. 그것은 그들이 나눈 첫 번째 포옹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속삭였다. 민호도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에게 민호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영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다. 이건 너무 큰 선물이야, 수진아. 우리가 받아도 될까?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건 회장님의 진심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는 알고 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평생 꿈이었는데 정말 꿈만 같구나. 다음 날, 민호는 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이번 주말에 강원도에 가는 게 어때? 내가 약속했던 별 보러 가는 거. 수진은 놀랐다. 정말요? 하지만 민호 씨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민호는 자신감 있게 웃었다. 걱정 마. 강 교수님도 허락하셨어. 오히려 환경 변화가 재활에 도움이 될 거래. 그렇게 그들은 주말 여행을 계획했다. 작은 별장이 예약되었고 정 비서와 미영도 함께 가기로 했다. 미영은 음식을 책임지겠다고 나섰고 정 비서는 운전과 민호의 건강 관리를 맡았다. 출발 당일 하늘은 맑고 청명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여행을 즐겼다.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민호가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도 기분이 좋았다. 저도 가족 여행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미영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때는 제주도에 갔었지. 아버지가 계실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의 아버지는 그녀가 중학생일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로 미영은 혼자서 수진을 키웠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수진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항상 웃음이 많으셨고 저를 정말 사랑하셨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사실 태양 건설 현장에서도 일하신 적이 있대요. 민호는 놀랐다. 정말? 어느 현장이었지? 분당 프로젝트였어요. 아버지가 항상 김민호 회장님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한다고 하셨어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분당. 그때 나도 자주 현장에 갔었는데 어쩌면 만났을지도 모르겠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지는 그 우연에 모두가 미소 지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그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아늑한 통나무 집이었다.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맑은 공기가 폐부를 깨끗하게 했다. 민호는 보조기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걸음은 아직 불안정했지만 그 자체로 큰 성취였다. 이곳이 정말 아름답네요. 수진이 넓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민호는 그녀 옆에 서서 함께 풍경을 감상했다. 오늘 밤 하늘이 맑으면 정말 놀라운 별들을 볼 수 있을 거야. 저녁 식사 후 그들은 별장 앞에 작은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고 수백만 개의 별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수진은 감탄했다. 와,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봐요. 민호는 따뜻한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서울에서는 빛 공해 때문에 별을 제대로 볼 수 없지. 하지만 여기서는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어. 그들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미영과 정비서는 별장 안에서 차를 마시며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었다. 저기 봐, 수진아. 저게 북극성이야. 민호가 하늘을 가리켰다. 수진은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보았다. 정말 밝네요. 북극성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 별을 따라가면 항상 북쪽을 찾을 수 있지. 마치 민호 씨 같네요. 수진이 문득 말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민호 씨가 제게 방향을 알려주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북극성 같아요. 민호의 눈에 깊은 감동이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서로 얽히며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재밌는 건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너에 대해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넌 내 인생의 빛이었어. 수진아. 밤하늘 아래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직 공식적인 고백은 없었지만 그들의 감정은 이미 깊고 단단해지고 있었다. 민호 씨, 수진이 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단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야. 그 다음에는 회사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일에만 몰두하는 CEO가 아니라 더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어.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수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강원도에서의 짧은 여행 후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눈 덮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저택의 정원은 다시 생기를 찾았고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민호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사고 이후 거의 6년 만에 민호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휠체어에 의존하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강태우 교수는 그의 회복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당신의 의지력과 노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김 회장님. 강 교수가 정기 검진 중에 말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교수님과 수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재활치료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민호는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태양건설의 명예회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실무는 여전히 동생 준호가 맡지만 민호는 중요한 결정과 회사의 비전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척추 손상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새로운 시작 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기관은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과 직업 훈련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진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심리학 학위를 받았다. 민호는 졸업식에 참석하여 그녀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이제 수진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동시에 민호의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미영의 레스토랑도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다. 미영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식당은 정성 어린 한식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미영은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더 이상 남의 집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다. 박지은의 재판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그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호는 재판 결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차지했던 5년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판결 소식을 들은 후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과거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그날 저녁, 민호는 수진을 특별한 장소로 초대했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창가의 테이블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로맨틱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수진이 감탄했다. 민호는 긴장한 듯 미소 지었다.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어. 특별한 날이요. 민호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오늘로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됐어. 수지는 놀랐다. 정말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1년 전 오늘 넌 내 방에 청소하러 들어왔지. 그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며 지난 1년을 회상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의 위험, 그리고 점점 가까워진 그들의 관계. 모든 것이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강가로 수진을 안내했다. 봄바람이 강물 위로 불어오고 별들이 하늘에 떠 있었다. 그들은 잠시 강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수진아,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네가 나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 수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어. 내가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각자의 삶을 찾은 후에 진정한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지.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반지 상자가 아니라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게 무슨... 수진이 의아해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의 열쇠야. 내가 구입한 작은 집의 열쇠이기도 하고. 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민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난 내게 청혼하려는 게 아니야, 수진아. 아직은 우리 관계가 더 자연스럽게 발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네가 내 삶의 일부이길 원한다는 거야. 민호는 수진의 손에 열쇠를 올려놓았다. 이 집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야. 언제 준비가 되든 그때 함께 시작하자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열쇠를 꼭 쥐었다. 민호 씨, 네가 내 곁에 있어줄래, 수진아? 우리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을까? 수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다. 네, 함께 할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첫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고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사랑해, 수진아. 민호가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수진이 대답했다. 그들의 키스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넘어 이제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민호는 태양건설의 명예회장으로 공식 복귀했다. 직원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고 많은 언론이 그의 기적적인 회복에 대해 보도했다. 하지만 민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의 곁에 수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당분간은 각자의 집에서 살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민호는 여전히 재활치료를 계속했고 수진은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확고한 약속을 했다. 언젠가 그들은 민호가 준비한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미영은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수진아, 네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구나. 김 회장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수진은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엄마,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아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단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야. 수진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의 인생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단순한 가사 도우미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꿈을 좇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 몇 달 후 민호의 재단은 첫 번째 환자들을 받기 시작했다. 수진은 심리상담부서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그들은 함께 일하면서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저녁이 되면 연인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민호가 준비한 집을 함께 방문했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아파트였다. 아직 가구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공간은 따뜻하고 밝았다. 어떻게 꾸미고 싶어? 민호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빈 공간을 둘러보며 상상했다. 여기에 커다란 책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기 창가에는 편안한 소파가 있어서 강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게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완벽해. 그리고 여기 벽에는 우리의 사진들을 걸자.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로 이 집을 채울 거야. 그들은 빈 공간 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곧 그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아직은 비어있지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 씨, 수진이 문득 물었다. 후회 없으세요?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민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후회? 아니. 물론 5년이라는 시간을 잃은 것은 슬프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너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고. 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기도 해. 하지만 그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법이지. 수진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도 자신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 아버지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학업 중단,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은 빛의 순간들을 만들어가요. 수진이 말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민호가 대답했다. 그들은 빈 아파트에 서서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나누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고 한강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완벽한 배경이었다. 1년 후 그들은 마침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수지는 심리 상담사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따뜻한 추억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고 미영의 레스토랑에서 파티가 열렸다. 민호는 자신의 다리로 서서 수진과 첫 춤을 추었다. 그것은 모두에게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행복하니? 춤을 추며 민호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민호가 대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거짓과 배신으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사랑으로 끝맺었다. 민호는 더 이상 휠체어에 갇힌 남자가 아니었고 수진은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다.